정치권을 취재하는 기자들이 취재 뒷이야기 전해드리는 기자들의 수다 시간입니다. 먼저 기자들 소개합니다. 대통령실 출입하는 이준음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출입하는 장보경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취임 한 달 맞았습니다. 대통령실 얘기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네, 어제랑 그제 윤 대통령 한 달을 돌아보는 기사가 쏟아져 나왔는데 대부분의 언론이 소통 노력에 대해 좋은 평가를 했습니다. 그 핵심이 도어 스태핑인데요. 이 용어가 생소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 포털에도 도어 스태핑을 치면 자동 완성으로 도어 스태핑 뜻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몰라서 검색해보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일 텐데 이준음 기자가 설명 한번 해주시죠. 네, 이 영어를 좀 따져보면 도어, 문, 그리고 스태핑, 뭐 걸음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이제 어떤 주요 인사들이 이제 회의를 마치거나 해서 밖으로 나오면 이제 붙어가지고 기자들이 이제 들러붙어서 질문을 하는 질의응답을 갖는 이제 그런 걸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미국 기사를 보면 이 대통령이 헬기를 타는 그 장소에서 이제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는 장면, 그리고 또 일본 기사를 보면 총리가 또 기자들에게 아주 둘러싸여서 인터뷰하는 장면, 이런 거를 많이 보실 수가 있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걸 도어 스태핑, 또 일본에서는 부라 사가리, 뭐 매달린다 이런 뜻의 이제 용어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과 일본에서는 좀 상당히 이제 흔하게 볼 수 있는 장면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여태까지 보면 어떤 청와대 기사에서 이 대통령이 직접 인터뷰를 하는 것보다 이 청와대 대변인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 장면을 더 많이 볼 수가 있었는데,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이런 새로운 모습을 또 시도를 한 겁니다. 저는 기자로서 이 용어를 계속 사용해야 하는지 사실 고민이 좀 되기도 했거든요. 네, 그렇죠. 이게 영어이고 많이들 모르는 용어라서 뭐 약식 회견 이렇게도 쓸 수 있겠는데 네네. 이 윤 대통령이 이 도어 스태핑을 그럼 어디에서 하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네, 이제 대통령이 보통 8시 한 40분, 50분 사이에 이제 대통령실 이제 집무실에 청사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에서 내려서 이제 집무실로 올라가는 그 엘리베이터로 이제 걸어오는데, 그 엘리베이터가 꺾이기 직전 그 장소에서 이제 기자들이 기다리면서 이제 질문을 하려고 대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한 5분 정도 이제 질의응답이 오가고 합니다. 네. 근데 사실은 그 대통령이 기자들한테 둘러싸인 그 모습이 많이 볼 수 없었던 것이 경호 문제가 있기도 할 것 같은데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런 외국 기자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경호가 괜찮나 이런 궁금증이 들기도 했거든요. 대통령실에서는 어떻게 좀 괜찮다고 네, 하고 있습니까? 그 원래는 굉장히 이제 이제 기자들과 이 대통령 사이의 거리가 원래 훨씬 멀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이걸 조금 조정해서 이제 지금은 뭐 거의 손을 뻗으면 대통령을 한 대 뭐 이렇게 건드릴 수도 있을 정도의 거리가 짧아졌는데, 이제 그것도 굉장히 좀 이렇게 협의를 해서 이제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어쨌든 경호처 입장에선 아까 말씀하신 이제 경호 문제가 굉장히 엄격하게 우리나라가 좀 이렇게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 경호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아침마다 곤욕을 치르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상상을 해본다면 이렇게 다리를 건너지 않습니까? 이제 출근할 때. 네네. 다리를 건너면서 과연 오늘은 기자들이 무슨 질문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준비도 하고 좀 그럴 것 같은데 대통령이 준비를 한다고 하나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본인도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뭐 주요 뉴스도 좀 살펴보고 이렇게 이제 당연히 하는데, 이제 참모들 쪽에서는 그러지 말고 우리가 좀 미리 예비 질문을 한번 뽑아보겠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미리 좀 사전 준비를 좀 갖춰서 하자, 이런 이제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뭐 그렇게 할 필요 있느냐? 그러니까 그냥 이제 내가 현안에 대해 준비를 잘 하면 되고, 또 이제 기자들이 또 뭐 어떤 질문을 할지 모르지만 이 질문을 들으면 이제 최근 이제 세상이 돌아가는 현안이 무엇이고, 또 자기가 어떤 걸 이제 그런 것들 좀 점검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뭐 따로 준비하지는 마라, 내가 알아서 하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윤 대통령 상당한 자신감이 지금 네네. 느껴지는 부분인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호평이 사실 많기도 했지만 여기에서 좀 거친 발언들도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이 검찰 출신 인사가 굉장히 이제 좀 검찰 출신 인사만 중용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지적들이 나올 때 뭐 이에 대한 설명을 좀 하면 될 텐데, 뭐 과거에는 뭐 이전 정부에는 뭐 민변 출신들이 다 도배가 되지 않았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도 했었고, 또 최근에 또 문제가 됐던 발언이 이 박순애 후보자에 대한 이 음주운전 발언인데, 이 발언은 지금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뭐 음주운전도 뭐 언제 한 거면 뭐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가 그 가벌성이라든가 뭐 도덕성 같은 거를 다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음주운전 뭐 그 자체만 가지고 얘기할 것이 아니고.
이 민감하고 불편한 현안이 계속 이렇게 등장을 하면 도어 스태핑 사라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그만해야 한다는 정치 구단 조언이 있었다고 하죠. 네, 여기서 정치구단 박지원 전 네. 국정원장인데요. 신선하고 좋다. 다만 사고가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즉흥적인 답변보다는 참모들의 이 정제된 용어가 좋을 것이다라고 조언을 한 건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매일 아침 대통령께서 출근하시면서 기자들을 만나는 것 얼마나 신선하고 좋아요. 대통령의 말씀은 한 번 나오면 그만입니다. 반드시 거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큰 실수를 하게 될 것이다. 네, 민주당도 이 약식 회견을 사실 굉장히 주시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 박순애 후보자의 그 음주운전 전력 발언 같은 것 같이 이제 사실 이것도 이제 좀 보면서 공세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음주운전은 곧바로 이제 교사 같은 경우에는 해임될 수 있는 사유인데 이 상황이 따지겠다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식으로 공세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민주당뿐만 아니라 기자들도 저도 아침에 꼭 챙겨보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날의 기사가 이 대통령 발언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고 취임 한 달 맞은 이 윤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여론조사 결과 나온 거 좀 보면서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잘하고 있다 53%, 잘못하고 있다 33%입니다. 이 긍정평가가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또 긍정평가 이후로는 국방안보가 10%, 결단력, 추진력, 뚝심이 7%, 그리고 저희가 얘기했던 소통 7%고요. 부정평가 이후로는 인사가 32%, 집무실 이전 12%였습니다. 이 집무실 이전에 대해서는 긍부정 아주 팽팽하게 갈리는 편인데요. 좋게 본다, 좋지 않게 본다가 44%로 이 정확하게 동률인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집무실에 대해서는 이 큰 숙제가 남았습니다. 윤 대통령이 어제 국민의힘 지도부를 초청해서 점심 식사를 함께 했는데 여기에서 대통령실 명칭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런 고민을 드러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이게 사실 대통령실에 대한 명칭을 좀 고민을 하고 계실 겁니다. 저희도 이제 용산, 청와대 해서 용화대, 이제 용궁 이렇게 이제 농담식으로 부르곤 하는데 어제 자리에서도 한 참석자가 용궁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농담을 했더니 무슨 중국집 이런 것 같다 이래서 좌중이 빵 터졌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제 국민청사 그리고 국민의 집, 민음청사, 바른누리, 이태원로 22 이렇게 5가지 후보 중에 이제 하나를 골라야 하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뭔가 하나를 고를지 좀 딱히 이제 좀 뭐가 결정이 될지 이제 좀 지켜봐야 하는 상황. 근데 보면은 윤 대통령도 좀 허심탄회하게 사실은 그렇게까지 마음에 드는 게 없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말도 들려오는데요. 이준흠 기자 생각에는 뭐가 제일 난 것 같습니까? 저도 이 5가지 중에 딱히 마음에 와닿는 게 없는데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 백악관 이게 이제 건물 외벽이 이제 흰색이어서 백악관이라고 이름이 붙여졌고 또 청와대 이제 기와가 파랗기 때문에 청와대라고 이름 지어졌고 우리가 지금 이태원로 22가 벤치마킹한 이 다우닝가 10번가 영국의 총리 관저죠. 이건 다 어떻게 보면 역사와 전통이 좀 이어져서 그러네요. 이제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이걸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걸 대통령실 집무실로 이제 인정을 했던 건데 좀 강제로 이름을 붙이는데 또 마땅히 딱히 또 와닿는 건 없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보경 기자는 좀 어때요? 저는 그 해외 기사에서 피플스 하우스라는 단어를 워낙 많이 보다 보니까 국민의 집이 가장 익숙하지 않나 영어로 바꾸기도 쉽고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국민의 집에 대해서는 단점이 국민의 힘과 라임이 너무 맞아서 좀 그렇죠. 정치적인 의미가 들어갈 수도 있지 않나라는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잘 결정했으면 좋겠는 것이 이 이름을 앞으로 차기 대통령도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제대로 잘 좋은 이름으로 결정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좀 있습니다. 네, 이제 부정평가 부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론조사에서 보셨듯이 인사가 압도적입니다. 인수위 때는 서우남, 그러니까 서울 50대 남성 편중 인사다. 그다음에 취임 후에는 검찰 편중 인사다. 여기에 대한 비판이 많은데요. 지금까지 주요 보직에 검사 출신이 몇 명 정도 임명이 된 거죠? 네, 일단 장차관급에만 6명, 그리고 7명, 그리고 대통령실 비서관 이상급의 6명에서 이 정부 고위직에만 13명이 지금 임명이 됐습니다. 특히 이 국가보훈처장 그리고 금감원장 같은 경우에는 여태까지 검찰 출신 인사가 맡았던 전례가 없는 곳이어서 이런 더 논란이 더 커진 상황이고요. 윤 대통령은 이 권영세 그리고 원희룡 장관 이런 분들은 사실 검사 그만둔 지 20년이 지났고
정치인으로 더 오래 살았는데 이런 사람들까지 이 검찰 출신 인사로 분류하는 건 좀 어폐가 있지 않냐, 뭐 이렇게 좀 항변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윤석열 이른바 사단, 이게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윤석열 이제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인사들이 또 대거 중용이 되면서 이런 논란들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그 윤석열 사단, 그러니까 윤 대통령과 가깝게 일했던 검사들이 대통령실 금감원, 뭐 국정원 이런 요직에 포진한 데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좀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네네, 그렇습니다. 뭐 인재풀이 너무 좁은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적재적소에 유능한 사람을 찾기 위한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이제 한미 정상회담 때 우리가 뭐 워싱턴 포스트 기자가 질문을 해서 좀 화제가 됐긴 했지만 이 기존의 대통령실 기자들 사이에서도 이 내각 인사에 너무 남성이 많다, 좀 여성이 이제 인사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지적들 그리고 질문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그 얘기를 듣고는 내가 좀 이게 그런 걸 생각을 못했다, 내가 뭐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런 지적들을 좀 많이 상당히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검찰 편중 인사 지적이 쏟아지는 데 대해서는 뭐 필요하면 계속 써야 한다, 뭐 이렇게 좀 계속 이런 기조를 바꾸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이제 말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다른데요. 이 민주당에서는 검찰공화국이냐 오만과 아집이다 뭐 이렇게 맹비난하는데,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괜찮을 수도 있다, 잘하는지 한번 두고 보자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 검찰의 수사 능력이 곧 국정 운영 능력이다라는 인식은 이 검찰 무오류주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민주당에도 검사 출신 의원들이 있잖아요. 이 검사 출신인 조홍천 의원이 이 검사 시절 자기도 이 능력이나 뭐 국가에 대한 충성도 같은 거로 봐나 이 정말 검사만한 공무원 없다라는 정신 승리를 했는데 그 생각대로 집권해서 인사하는 거는 좀 다른 얘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반면 말씀하신 대로 이 김기식 전 민주당 의원은 개인적으로는 검사 출신을 이 금감원장에 임명하는 건 충분히 고려할 만한 인사다라는 다른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 민주당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시끌시끌했습니다. 이 친 이재명, 그러니까 친명과 친 문재인, 친문의 계파 갈등이 아주 첨예한데요. 두 번째 주제입니다. 네, 어제 우상호 의원이 이끄는 비대위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새 당대표를 뽑는 8월 전당대회까지 우 의원이 임시로 당을 이끌게 된 건데요. 최우선 목표를 계파 갈등 관리라고 밝힌 점이 좀 주목이 됩니다. 네, 우상호 의원의 비대위 인준안이 92.7%의 이 압도적인 찬성률로 통과가 됐습니다. 사실 이렇게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면 초반에 기분 좋고 기대감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민주당 상황이 사실 녹록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려부터 나왔는데요. 당장 이제 많은 얘기가 나온 것이 이 전당대회 앞으로 이제 지도부 선출을 할 때 룰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두고 말이 많습니다. 이 현행 선출룰은 대의원 45%, 권리당원 40%, 일반 국민 여론조사 10% 등 이렇게 반영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비율 조정을 할 거냐, 대의원 항목을 없앨 거냐,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출되고 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집단 지도 체제를 얘기하기도 했는데요. 이게 민주당에 사실 선례가 있습니다. 2010년에 이 통합형 집단 지도 체제를 도입을 해서 당시 손학규, 정동영, 정세균 이 세 사람을 빅3로 세웠는데요. 이 한마디로 말하면 이 단일 지도 체제는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따로따로 선출을 하는 거고, 집단 지도 체제 같은 경우에는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한꺼번에 뽑는 겁니다. 그래서 이 최다 득표자가 대표가 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뭐 최고위원들을 나눠 가지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뭐 이렇게 같이 뽑으면 힘의 균형이 좀 분산이 된다라는 장점은 있지만 반대로 오히려 각자 이 세력들이 있다 보니까 계파 갈등이 심해지고 의견도 안 모이고 야당이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룰을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서 누가 당대표가 될지에 대해서 유불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치열하게 논의를 하는 걸 텐데요. 결국 핵심이 이재명 의원이 출마하냐 마냐 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재명 의원이 당권에 나서느냐는 전제에 따라서 지금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 이재명 의원은 여전히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이재명 의원이 안 나온다면 이 전해철, 홍영표, 이른바 친문계 인사들도 안 나올 수 있을까라는 점도 이제 주목받고 있는데요. 우상호 신임 비대위원장은 다음 주에 이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그러니까 룰을 논의할 기구를 띄워서 논의를 시작하겠다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우 비대위원장은 룰 변경에는 조금 보수적인 입장이더라고요. 직접 들어보시죠.
지금 당이 갖고 있는 여러 규칙들은 사실은 당의 오래된 역사 속에서 정립되어 온 과정입니다. 그래서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니고 그때그때 시대 정신이나 혹은 당이 갖고 있는 여러 상황들이 반영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데 이렇게 계파 갈등 그만 버리지 말고 1970년대에서 1980년대생이 나서서 좀 세대 교체를 해보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논의도 당에서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새 인물을 내세워야 한다라는 취지에서 나오는 주장인데 이른바 70년생 기수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전재수, 박주민, 뭐 강병원, 강훈식 의원 등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들만 경선에 나와서 맞붙는 그림을 만들면 좀 새롭지 않을까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86 정치인들은 좀 뒤로 빠지고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전면에 나서자라는 건데 논의가 아직 숙성된 건 아니고요. 다만 이들이 나서면 민주당에 대한 국민적인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느냐, 담보할 수 있느냐 이런 뭐 의원들의 좀 물음표 섞인 뭐 발언들도 좀 있습니다. 다음 이제 총선을 민주당이 치를 수 있을 만큼의 이제 지도력이 있고 또 당을 바꿀 수 있는 인사가 누가 있을지 의원들도 다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이렇게 되려면은 이재명, 홍영표, 전해철 의원 등 지금 거론되는 당권 주자들이 뭐 출마를 안 해야 된다는 건데 장 기자가 얘기한 대로 한번 지켜봐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이 일단 여당 지도부랑 점심을 함께 먼저 했는데 네. 임시지만 우상호 지도부가 출범을 했지 않습니까? 야당 지도부와 회동할 계획도 있다고 하나요? 네네. 일단 국민의힘 지도부와 회동하는 날 이제 기자들도 뭐 이제 우상호 그리고 박홍근 지도부와도 뭐 만날 생각이 있느냐 했더니 뭐 당연히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다만 이전에 윤호중 전 비대위원장이 이 추경 문제가 잘 안 풀리니까 대통령과 논의를 해보자라고 제안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좀 거절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어떻게 보면 뭐 원구성이라든지 이런 좀 국회 내에서 풀어야 할 문제를 이제 의제로 갖고 와서 만나는 건 안 할 것 같고 이제 이 대통령 스타일상 뭐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뭐 김치찌개 쫙 끓이면서 이제 고기 구우면서 소주 한잔 하면서 이런 바이브 속에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자 뭐 이런 방향으로 좀 추진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기 굽고 하자는 얘기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네 뭐 당시에 이제 작년 지난달 그러니까 네네. 이제 취임식 이후에 이제 여야 지도부와 만나려고 하면서 뭐 마포에 어떤 좀 이렇게 서민들이 가는 이제 그런 고깃집을 섭외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고기의 진심. 네. 뭐 또 음식의 일각이신 네. 분이니까요. 그 이재명 의원 보면은 이번에 처음으로 국회에 출근했는데 근데 첫 출근부터 지각했다고요? 네. 이재명 의원이 지난 7일에 이 국회 초선으로 0.5선이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출근을 했습니다. 기자들이 당연히 가서 이제 첫 출근 소감이 어떠냐 물어보려고 갔죠. 9시에 이제 브리핑을 한다고 했는데 40여 분이 늦었습니다. 40분이나. 네. 그래서 이재명 의원도 이제 민망했는지 저쪽에서 오면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뭐 머쓱하게 웃으면서 이 수도권 이 서부 지역 교통난 해소가 대대적으로 이제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별로 호응은 없었습니다. 조금 기자들의 반응이 좀 싸늘했던 편인가요? 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인천에서 여의도까지 오기가 서부권 교통이 힘들다, 좀 어렵다 이런 얘기였는데요. 이 서부권에서 출근하는 우리 이준임 네네. 기자 동감하십니까? 네, 제가 경기 서부권에 살고 있는데 뭐 요새 교통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뭐좀 일찍 그래도 다니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뭐 이재명 의원은 이거 외에는 별로 눈에 띄는 행보는 없었는데 아무래도 당권 출마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로키로 좀 행보를 하는 게 아니냐라는 해석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보이나요? 첫 출근한 날 측근 의원들 한 10여 명하고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뭐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 받은 문배주를 가져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원래 그날 이제 만찬이 있을 거다라는 얘기가 돌기 시작하면서 기자들이 다 취재에 들어갔는데 취소됐다라고 다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안 하나 싶었는데 그날 만났습니다. 결국엔 만나서 이제 그날 참석한 의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 진짜 전당대회 얘기 안 했다. 그냥 밥만 먹었다라고 선을 긋더라고요. 이제 그만큼 본인의 행보에 주목받는 거를 좀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고요. 경기도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만난 거 외에는 언론 공식 일정도 따로 잡지 않고 있습니다. 페북은 한 2개 정도 더 썼는데 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정치의 책무를 다시 생각한다. 라는 조금 정치적인 메시지를 최근 들어서는 오랜만에 냈습니다. 그런데 이 이재명 책임론을 제기한 홍영표 의원의 지역구 의원 사무실에 대자보, 3m짜리 대자보가 붙었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일이죠? 네, 그 홍 의원이 지방선거 참패에 대해서 이 이재명 책임론을 여러 차례 얘기를 했잖아요. 그 즈음인데요. 이재명 의원 강성 지사가 이 홍 의원 사무실에
치매가 아니냐라는 이런 인신 공격성 대형 대자보를 붙였습니다. 뭐 시기 질투에 뭐 눈이 돌아서 뭐 이런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자극적인 내용들이 많았는데요. 이후에 이재명 의원이 페이스북에 글을 썼습니다. 이 문자 폭탄 같은 억압적인 모습이 나타나면 결국엔 이거는 민주주의에 도움이 안 된다라는 식의 내용이었는데요. 어떤 의원 말로는 실제로 이 글 이후에 이 강성 지지자들의 문자 폭탄이 좀 줄었고 내용도 좀 순화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대자보를 붙인 지지자는 결국엔 홍 의원한테 찾아가서 사과를 했다고 결국엔 사과하는 걸로 끝이 알려졌습니다. 났다. 네. 그런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한동안 갑론을박이 이렇게 이어지고 또 6월, 7월 전당대회 전까지 아주 그냥 전쟁터를 방불하는 그런 일들이 좀 일어날 것 같은데요. 네, 이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다음 주에 우상호 의원이 예고한 대로 띄워지면 그야말로 그때부터 이제 피 터지는 전쟁이 시작될 수 있는데요. 이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의원들 모임이 다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일례로 민주당 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 좋은 미래가 내일부터 1박 2일로 워크숍을 열거든요. 이 자리에서 무슨 얘기할까? 벌써부터 의원들도 그렇고 기자들도 궁금증이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에 다시 생생한 취재 후기 갖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